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주 화요일에 전국위원회를 거쳐서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공식 전환합니다. 집권 여당을 이끌게 된 정치 경험이 없는 50대의 젊은 당대표. 이 당대표를 보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시선은 그야말로 완전히 엇갈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당의 평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 대변인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파격에 가까운 인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저희 당이 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정치 문법으로는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이런 결론에 따른 인선이라고 생각하고요. 파격이 주는 어떤 위험함이라든지 불안정성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희는 반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이 여의도 문법을 돌파하고 국민들께 더 강하게 다가설 수 있는 어떠한 계기를 저희 당에 마련해 주게 한다. 그러한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한민수 대변인님. 어제 그 한동훈 장관이 지명되고 임명되는 걸 보면서 미당 서정주 시인의 시 한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소쩍 쓰는 글이 울었나 보다. 결국은 이제 검사 정권을 완성을 한 것 같습니다. 검사 대통령의 집권당 대표를 검사가 맡았는데 윤석열 정권 집권 1년 7개월 동안 여당의 그 중요한 여당의 지도체제가 5번이 제 기억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비대위원장도 벌써 2번 이상 바뀌었고 그 사이에 대선을 이긴 단직 당대표는 쫓겨나다시피 했죠. 그리고 친윤 당대표도 결국은 대통령실의 의중이라고 하면서 그만뒀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고 그러면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검사, 대통령의 정말 분신이라는 말씀까지 듣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국 여당의 당대표가 돼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을 비롯해 모든 걸 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 좀 착잡한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우리 정치에 특히 여당의 집권당의 정치가 물론 위기라고 하시니까 위기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검사 출신의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분한테 맡겨서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게 상대당이긴 합니다만은 선뜻 이해는 잘 안 됩니다. 네, 역시 두 당의 평가는 좀 엇갈리는 상황인데 한동훈 법무장관 어제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판을 가지고 앞장서려고 한다. 다양한 의견도 경청하면서 존중하고 끝까지 계속 가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내놓은 그야말로 정치인으로서의 첫 일성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이 정치인으로서의 첫 일성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굉장히 각오가 대단히 굳다. 그리고 준비를 좀 많이 한 느낌이 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9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 상황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그 상황이라면 타자 입장에서는 공 하나에 그냥 게임이 끝날 수도 있고 이어갈 수도 있고 하는 상황이다. 정확하게 현실 인식을 하는 거고 그만큼 무슨 얘기를 했느냐 또 공이 애매하게 와도 좋아하는 공이 아니더라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본인이 뭔가 이 확신을 갖고 일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 이런 또 절체절명의 위기감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정치 경험이 없다고 하지만은 이 정치적인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면에서 평가를 하고 싶고요. 자꾸 민주당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지금 한민수 대변인처럼 착잡하다. 어떻게 검사 대통령의 검사 여당 대표가 나오네. 이렇게 하는 분들 있고 또 내심 한나땡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나오면 땡큐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다 좋습니다. 저희의 결정이니까. 근데 다만 검사 대통령의 검사 여당 비대위원장이라는 프레임은 대단히 식상하다. 검사 대통령 맞습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 맞는데 그럼 그 대통령을 누가 뽑았느냐 생각을 해보면 앞에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는 것에 대한 논리는 무너지는 거고요. 검사 출신 비대위원장 왜 전력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일 또는 앞으로 할 일에 대한 평가를 해야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민수 대변인님. 좀 전에 그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고 끝까지 가보겠다. 저는 이 말씀이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고 지금까지 한동훈 법무장관은 정치를 하기 전부터
법무장관으로서 제 상식에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를 했습니다. 국회에 올 때마다 야당 대표를 공격하거나 제1당을 공격해 왔습니다. 야당 의원들과 정말 좀 상식이 안 맞을 정도로 거친 언사를 써가면서 싸움을 해왔죠. 그러면서 열성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는 호응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국민들부터 저게 과연 국민의 세금을 받는 국무위원으로서 하는 언행이 맞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지키기를 행동으로 지키기를 바라면서 또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본인이 법무장관으로서 한번 잘못된 부분은 국민들께 사과라도 좀 하고 그게 안 되면 정말 유감 표시라도 했어야 돼요. 지금 윤석열 정권 하면 인사 참사 아니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비토하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인사 검증의 이 정권의 책임자입니다. 만약에 예전 청와대 갖고 민정수석이라면 집권당에서 벌써 교체설이 여러 번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어제 정도는 이런 인사 참사에 대해서 검증 책임자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 이 정도 말씀을 하고 법무장관으로서 능력을 보여준 게 없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정부 소송을 줄패소를 했어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법무장관 능력을 못 보여준 분이 좀 전에 우리 윤 대변인 말씀대로 9회 말 투아웃에 등판을 하면은 이제 그 타자로 타석에 나오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보통 제가 좋아하는 이대호 선수 정도 되는 사람이 나와요. 정말 홈런 타자가 나오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나와서 투수가 어떤 공을 던져도 잘 걸러내거나 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정말 초보 연습생이 나와버린 겁니다. 헛스윙 한 번이면 그 게임 끝납니다. 잘못하면 진짜 감독 책임론까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기 타당 사정이긴 합니다만은 많은 국민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불안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한동훈 장관이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또 주목받은 발언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은 소수당이지만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말하는 것은 약속하는 것은 실천이고 민주당은 거대 야당이지만 약속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마 이제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행정력 그거를 좀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의 여야 대치나 우리 국민들이 갈라져 있고 한 거에 저는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께서 정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이 정치라는 게 뭐 작은 의미의 여의도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민생이 법과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그걸 뒷받침을 안 됩니다. 네. 이번 새해 예산안도 여야 합의가 되니까 통과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난해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국회의장의 수정안을 야당이 받습니다. 근데 여당은 끝까지 받질 않았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졌는데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한동훈 장관이 집권당의 당대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말씀을 할 때 야당은 약속만 하고 우리가 정말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다. 집권당이니까 그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되고 제도가 바뀌려면 야당의 협조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특히 지금은 여소야대 정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1년 7개월 동안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제는 26일입니까? 그 정식으로 여당 당대표가 되시면 야당과의 협조 구할 거 있으면 뭐 총선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집권당 대표로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면 우리 민주당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정말 수차게 얘기했습니다. 민생과 경제, 외교안보,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협조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을 좀 설득해서라도 정상적인 정말 여야 관계, 협치의 관계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윤석 대변인께서는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은 실천이지만 민주당은 약속이다. 이런 얘기 왜 했다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여소야대라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지만 네. 저희 나름대로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들께 더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거죠. 한민수 대변인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일을 시작도 하기 전에 너무 센 공격을 하셔서 이 방송을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듣는다면은 대단히 또 각오를 다진 발언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초보 연습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초보 연습생에게 뻔뻔히 지고 무슨 말만 해도 한 번도 제대로 반격도 못해서 국민들을 웃게 했던 그 많은 국회의원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런 연습생이 아니고 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비난을 하실 거면 그 방면에서 어떻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를 대적할 것인가 그 부분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구상하는 한동훈 비대위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를 엿볼 수 있는 부분, 바로 비대위원 인선이 될 것입니다. 앞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이준석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을 좀 영입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보였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과연 어떤 비대위원들을 인선할 것이냐, 그 비대위원들의 면면을 통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구상하는 앞으로의 정치가 좀 엿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윤희석 대변인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저도 좀 궁금해요. 한동훈 지명자가 어떤 인선을 해서 비대위를 구성을 할 것이냐, 어떤 지도부로 색깔을 맞출 것이냐. 좀 뭐 젊은 분들을 할 거다 뭐 이런 네. 예상은 할 수 있겠는데, 나이 여부보다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지명자가 갖고 있는 하나의 이미지에 맞는 분들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한동훈 지명자가 장관 시절에 보면 이 여의도 문법을 탈피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또 현 이 조류에 맞는 그런 행보를 많이 보였단 말이죠. 그것과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 분들로 채워지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삼선 한 명, 재선 한 명, 이런 선수별 안배라든지 뭐 나이별 안배라든지 뭐 성별의 안배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뭔가 국민들이 딱 봤을 때 저런 지도부는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이 보인다. 그리고 굉장히 빠르고 명확하고 경쾌하게 또 밝게 뭔가 정치를 끌고 나가겠다는 한동훈 장관의 생각과 비슷하게 가겠다.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인선이 되지 않을까, 나름 기대를 해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올지는 저도 지켜봐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젊은 비대위원들을 인선해서 민주당과 좀 대조되는 모습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 일각에서 좀 나오는데, 그 부분은 한민수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윤 대변인 말씀대로 나이 가지고 뭐 구성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비대위는 당장 총선과 정말 여러 가지 여당을 안정시키는 중책을 맡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로만 뚝 자르기는 쉽지 않을 테고, 실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로 구성이 돼야 될 겁니다. 저는 뭐 다른 당에 있습니다만은 한동훈 비대위 인선이 되게 가늠자가 될 거예요. 많은 언론도 그걸 볼 겁니다. 뭐 이제 당연직도 뭐 있겠죠. 원내대표님 당연직 들어야 할 텐데, 나머지 구성원들, 외부에서는 누가 올 건지, 당내에서는 어떤 분들을 쓸 건지, 이거를 인선을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실제 지금의 총선을 앞두고 지금 여당 상황이 상당히 갈라져 있거나 좀 분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합할 수 있는 지도부를 구성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일각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처럼 용산의 직할부대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식의 지도부를 구성할지는 인선에 따라서 그 평가가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한민수 대변인께서 통합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임명을 한다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 그중에서 관심을 보이는 부분, 많은 언론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서 품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냐, 이런 시도를 혹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유승민 전 의원은 최근에 이 당에 뭐 쓴소리를 한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이 어떤 행보를 보일 거냐, 출마 의지가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정보가 없고요.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해서는 일단 본인이 탈당을 하겠다고 시한을 정했잖아요. 탈당을 할 경우에는 언제 하겠다. 그게 12월 27일입니다. 이 한동훈 지도부가, 한동훈 비대위가 26일 날 출범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을 안 할 조건을 걸었잖아요. 당이 좀 변한다든지, 윤 대통령이 뭘 변한다든지 몇 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시간이 그럼 또 하루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그 27일 탈당 결행 시기를 준수하겠다고 하면 물리적으로는 전 불가능하다고 봐요. 하루 만에 만나서 뭔가 바뀌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전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와 연관이 돼 있는데, 적어도 한동훈 장관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만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을 가리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이준석 전 대표의 그 27일 탈당 시한, 그것이 좀 걸림돌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치 경험이 없다는 얘기는 정치권에 빚이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대대적인 물갈이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민의힘에서 현역 물갈이를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과연 할 것이냐,
그에 더불어서 관심을 모으는 부분 역시나 물갈이를 한다면 거기에 과연 누구를 앉힐 것이냐, 누구를 공천할 것이냐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참모라든지 아니면 검사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공천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이 이런 사람들이 공천이 된다면 한동훈 비대위가 어떻게 본다면 자승자박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길을 피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오늘 이제 그 국회 기자들이 모여 있는 네. 소통관에 주로 있기 때문에 많은 기자들을 아니까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 몇 분을 봤는데 대구가 아마 그 12개 정도 지역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벌써부터 도는 얘기는 한 4명 빼고는 다 바꾼다. 이런 얘기들을 하나 봐요. 기자들 사이에 도는 얘기니까 뭐 제가 어느 정도 정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완전 풍문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3분의 2 정도를 교체를 한다면은 그 자리에 누군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벌써 그 인유한 혁신위 때 나왔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인유한 혁신위가 지도부와 영남 중진들 네. 그리고 윤핵관들의 어떤 불출마, 험지 출마를 요구하니까 그 영남 의원들이 이렇게 되면 영남 피바다가 될 거다 이런 경고하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제 대대적인 물갈이를 한다면 거기에 따른 당내에 상당히 큰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게 1차 반발이 되겠죠. 그 본인이 낙천을 한다고 하면 그걸 순수히 받아들일 현역 의원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큰 회오리가 한번 일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앵커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에 누가 갈 거냐. 이게 또 초미의 관심이 될 겁니다. 1차는 당내의 내용이 될 거면 2차는 전 국민의힘 지지층을 넘어서는 국민적인 관심뿐만 아니고 상당히 논란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이른바 얘기되고 있는 용핵관, 검핵관 이런 분들,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한동훈 비대위원장, 검사 시절에 가까웠던 분들이랄지 뭐 이렇게 쉽게 말해서 낙하산식으로 다 내려간다고 한다면 저는 그때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총선 전체 판에서 그 전략이 흔들리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는 그런 상황도 직면할 수 있다. 근데 뭐 제가 정보는 없으니까요.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윤석 대변인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윤핵관, 뭐 검핵관, 용핵관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 다르면 하나도 못 돼요. 뭐 20명, 30명 온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공천을 지금 한민수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저희가 어떻게 된다는 거 저희가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죠. 풍문에 뭐 이뇨한 위원장이 공관위원장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돌고 해서 어제 오보가 나와서 윤재욱 원내대표가 부인하듯이 네. 왜 그럼 이뇨한 혁신위원장 얘기가 나오냐를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만큼 이뇨한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으로서 10월 말부터 줄기차게 얘기했었던 희생과 헌신 이 공천 방향이 총선 5달 반 전서부터 저희 당은 이미 정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중들도 국민들도 저희 당의 공천 방향을 생각하면 뭔가 많이 바꾸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 말이 듣고 싶었던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물론 공천은 공관위원장이 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장으로 희생과 헌신이라는 저희 당의 22대 공천 방향은 더 확실해질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바뀐다는 것이 뭐 물갈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는데 뭐 피라는 단어까지 나올 필요는 없을 걸로 봐요. 네. 그것이 혁신을 위한 그리고 그 혁신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그런 피는 아무리 많이 쏟아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총선 출마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비대위원장 얘기가 있기 전에 한동훈 장관이 뭐 종로에 출마할 것이다 아니면 상징성 있는 어떤 지역에 출마해서 총선을 이끌어야 된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비대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서 과연 뭐 비례대표일지 아니면 지역구일지 지역구라면 과연 어디를 선택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한동훈 장관 시절에 총선 출마 여부를 얘기를 했을 네. 때는 선대위원장을 하리라 생각하고 예측한 게 많았잖아요. 네. 근데 전격적으로 비대위원장으로 등판을 하게 됐고 그것은 결국 선거 전체를 비대위원장이라는 존재로서 이미 선거를 끌고 갈 수 있는 위치가 돼버린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얘기사항할 때는 종로라든지 어떤 의미 있는 지역에서 출마함으로써 주변 지역의 영향력을 퍼뜨리고 그럼으로써 승리를 이끌고 있는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아예 비대위원장이 돼버렸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동훈 장관이 정치권에 온 이유가 초선 국회의원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라고 생각이 잘 되지 않아요.
더 큰 그런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 상황 여부를 봐야 되겠지만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서 지역구에 천착한다든지 또 뭐 비례대표를 해서 뭐 전국 선거든 이런 정도의 전략을 뛰어넘는 네. 그런 결단을 내릴 거라고 봅니다. 이 얘기는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굳이 출마할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말도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한동훈 지명자가 고민을 할 것이고 그것은 저희의 총선 상황과 또 당내 상황, 공천 상황 이런 것과 맞물려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쌍특검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은 28일 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 쌍특검에 대해 특히나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에 관한 질문에 이 법안은 악법이고 독소 조항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총선 이후에 민주당과 이 쌍특검 법안을 놓고 좀 합의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이런 전망을 좀 일축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민수 대변인님 현재 민주당의 입장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건 진짜 시간 끌기의 꼼수죠. 그러면 지금 민주당을 향한 모든 수사 정말 전방위적으로 먼지털이 수사 2년째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 멈추겠습니까? 총선 이후로 하겠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면 합니까? 자꾸 이제 이거를 이제 국민들을 호도하고 속이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아마 우리 국민들 계속 꼼꼼하게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른바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2월 달에 갑자기 등장한 법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4월 27일 날 183명의 야당 의원들이 모두 발의하고 상정해가지고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법안입니다. 그 전부터 여야가 논의를 했어요. 근데 국민의힘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이 특검법에 대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240일이 흘렀습니다. 법사위에 180일이 있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언제든지 협의가 가능했어요. 한 번도 응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또 60일이 있었습니다. 계류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2일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본회의인 여야가 합의한 28일 날 자동 상정이 됩니다. 이거를 뭘 어떻게 연계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 전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본인들이 독소장님 얘기를 해야죠. 근데 언론사들이 벌써 지금 우리 언론이 어떤 언론입니까? 팩트 체크를 다 했어요. 한동훈 장관이 악법이라고 하면서 얘기한 그 조항들이 무슨 뭐 언론 브리핑 조항? 이미 그거는 최순실 본인이 수사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수사했던 최순실 특검에 다 들어있는 조항 토시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주장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통과됐던 드루킹 특검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이 빠지고 야당들만 추천한다? 그러면 최순실 특검은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빠졌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만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의당에 추천한 사람을 특검으로 그게 박영수 특검입니다. 박영수 특검이 특검팀 만든 게 윤석열 검사, 한동훈 검사입니다. 그래서 독소정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과 다르고 그리고 이게 무슨 갑자기 생긴 법이 아닌데 이 특검법 통과를 불과 며칠 앞두고 이걸 총선 이후에 하자? 이거는 시간 끌기고 이거야말로 정치적 꼼수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한 총선 120일 앞두고 이거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치적 부담이 된다면 그 전에 총선 8개월 전에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만히 있었어요. 자기들 말대로 탈탈 털어서 아무 죄가 없다면 그때 받았으면 됩니다. 그럼 우리 민주당이 뭐가 됐겠습니까? 상당히 공경한 처지에 빠졌겠지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으로 또 한번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이런 얘기들은 저는 정말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입장은 합의 가능성 전혀 없다. 28일 날 처리한다. 이런 방침이 확고한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대응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뭐 지금 저희가 방법이 없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까지 얘기하시니까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말씀 중에 2년 동안 검찰에서 수사를 탈탈 털어서 했기 때문에 이거 한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정당성이 많이 떨어지죠. 우리한테 수사하니까 너네들도 수사 한번 받아봐라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다른 논리를 한번 개발해 보시기 바라고 이 법의 악법 조항 브리핑하는 거 전에도 했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걸 강행하겠다면 저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중에 특검 추천 관련해서 야당만 했었던 것이 지난번 국정농단 사건 그 특검 박영수 특검 때도 있었다고 하시는데 당시에는 당시 새누리당이 특검 추천 권한을 포기했었습니다. 여야 합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중대한 상황이니까 포기를 한 거고 지금 그때하고 다르죠. 어떤 특검 법안이 그거 제외하고 야당 단독만으로
야당에서만 추천을 해서 2명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런 식의 특검이 어떻게 사리에 맞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얘기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조국, 최강욱 둘 올려서 둘 중에 한 명을 특검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어요? 어떤 여지를 두고 제대로 특검을 하자 이런 의지가 있다면 이런 법안 낼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감정이 섞인 그런 법안이라 생각하고 반드시 수정돼서 의결이 되더라도 수정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 의결이 될 경우에는 저희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재의결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올해 초에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지도부 모두 불참을 했었는데 새 신년 인사회에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겠다 즉각 답변을 줬다라고 하던데 이렇게 결정한 배경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난번 올 초죠. 올 초 때는 제가 전해 들은 얘기로는 당시 조율이 원만하지 않거나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정 같은 경우를 지금도 오자마자 바로 저희들이 수락하지 않았습니까? 미리미리 되면은 다 조정이 됩니다. 연초에. 네. 당시 올 초에도 그 김대중 대통령 모욕도 가고 국립 동작동 현충원도 갔었고 봉화마을도 가고 평산에 문재인 대통령 만나러도 갔었습니다. 신년 일정이 빡빡하거든요. 근데 그게 일정이 안 맞아서 못 간 거고 저는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제안 오면은 우리 당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신년 인사회에서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여야 모두 지지자들 또 경제인들 모두가 모여가지고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통합의 자리가 되고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된다면 우리 국민들 좋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자리에 왜 야당 대표가 거절을 하겠습니까? 다 받아들이는 거고요. 전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게 지난해 벌써 8월인데 이재명 대표 당선되자마자 대통령을 향해서 만나서 민생을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흔쾌히 받았다면 지금처럼 여야 관계가 이렇게 됐겠습니까? 정말 그것 좀 아쉽다 이런 말씀 드리고 대통령께서는 신년 인사회뿐만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총선과도 관계없이 민생이라는 게 꼭 선거와만 관련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좀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야당과 협치, 국정을 같이 하는 파트너로서 인정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올해는 참석을 안 했었는데 새해에는 참석하겠다라고 밝힌 배경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이제는 여러 가지 초청장을 못 받았다니 이런 걸로는 이 만남 성사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저희를 공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이제 총선도 있고 하니까 이 정도 서로 신경전 했으면 어느 정도 만남이 있어야 하는 것에는 공감을 하시는 그런 판단이라고 보고 저는 환영을 합니다. 어찌되었건 두 분이 만나는 자리가 물리적으로라도 있어야 하는 것은 맞는 건데 지금 한민수 대변인 말씀드리면 그냥 기승전 윤석열 대통령 잘못이에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겠지만은 말씀하신 거면 저희가 너무나 당연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렇게만 해주면 너무 국민에게 기대를 줄 수 있고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참고 들으려고 해도 너무 오글거려요. 지금 정치 상황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왜 협치가 안 되느냐? 왜 여야가 이렇게 싸우느냐? 양쪽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인정할 거 인정하셔야죠. 방금 전에도 의석수를 가지고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제2요구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는 이랬고 언제는 이랬으니까 그냥 너희들 받아라. 우리 수사했으니까 당신들도 수사 받아라. 그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대선을 통해서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의 입장과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이 명제에는 누구도 반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제발 국회에서 그렇게 힘자랑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낙연 전 대표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낙연 전 대표가 올해 연말까지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고 통합 비대위를 꾸리면 이 대표와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현실성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일각에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냐 이낙연 대표는 그렇다면 예고했던 대로 진짜 신당 창당을 할 것이냐 여러 관측들이 좀 엇갈립니다. 한민수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낙연 전 대표께서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뭐 당 지도부가 입장을 정하거나 네. 아니면 당 대표께서 뭐 어떤 입장을 내놓으신 게 없기 때문에 뭐 어느 의견이든지 낼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는 일단은 그 지금의 상황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꾸 이제 이낙연 전 대표께서 속도를 내서 신당 얘기를 하시다가 또 한동안은 조금 네. 주춤하신 모습을 보였다가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의 회동 직후에 다시 또 좀 이렇게 속도를 내시는 것 같은데 전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당내 상황이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추진하기에는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제가 듣는 얘기들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다른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런 조건이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만나는데 저게 조건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원이나 뭐 우리 국민들로부터 정말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뭐 강서 보선도 다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당 대표가 그만두고 통합비대위를 구성한다면 그러면 전직 당 대표가 되는 건데 그 전직 당 대표를 만나가지고 이낙연 전 대표가 뭔가를 얘기하겠다? 저는 이게 제 상식으로는 앞뒤가 맞는 얘기인가 좀 싶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님의 이런 제안이 제가 듣기로는 당 안팎에서 크게 호응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전제 조건보다는 지금이라도 두 지도자가 만나서 여러 가지 당내 상황을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좀 나누고 하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사퇴 뭐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민주당 당내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하지 마라 이런 목소리가 100명 넘는 의원들이 이른바 연판장을 돌렸고 이낙연 전 대표 지금 할 수 있는 선택 어떤 선택을 결국에 하리라고 보십니까? 당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본인이 조건으로 내건 게 이재명 대표의 사퇴, 그래서 비대위를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나가는 겁니다. 나가기 위한 조건을 건 거예요. 100명 넘는 의원이 연판장 돌려서 서명을 했다? 연판장은요, 본인이 이름을 쓰는 순간 다음 사람이 제 이름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또 저도 쓰는 순간 누가 이름 썼는지 알아요. 자유의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하던 시대 지났다고 보고 민주당 내부에서 판단할 얘기지만 적어도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 안에서 정치하기 어려운 환경은 점점 더 강해졌다. 그 조건은 더 세졌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